자, 이번 시간은 9번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 한번 보실까요? 9번의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에 일단 용어에 관한 정의부터 잠깐 보실게요. 용어에 관한 정의입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정의. 자, 리모델링의 정의 일단 어떤 이유에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 첫 번째 박스 정의의 첫 번째를 가보니까 건축물의 노후화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제 그래서 1번부터 지금 문항 3번까지 관련했을 때 이제 보시면 1번은 대수선에 관한 거죠. 대수선을 수반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번하고 3번. 그래서 지문은 여기 현재 정의 관련 문항 2번하고 문항 2, 3번. 그래서 2번하고 3번, 요 2, 3번은 지금 모순 행위에 관한 걸 여기서 기술하고 여기는 중축이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중축 관련 행위를 2, 3번에 설명을 하고 있고 부분들은 지문 일단 그러면 2번하고 3번 리모델링을 하는데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의는 2번에 그럼 일단 2번의 중축 관련 어떤 내용도 2, 3번에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2번에 가보니까 두 가지 관련 규정이다. 그래서 2번에 이제 확인할 건 시기입니다. 시기. 리모델링은 이와 같은 시기가 됐을 때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음이라고 해서 보니까 2번입니다. 시기는 15년이라고 정의는 이제 법에도 15년인데 양가로 단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 이제 시도 조례 특별시에서부터 지금 특별자치도란 것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그 연수란 것은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그 연수 사이 중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조례로 정한 기간이 중축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시기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기가 됐을 때 지문에 세대 주거전 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가보니까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30% 이내 중축을 가능하다. 근데 30%를 더 할 수, 늘릴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양가로 단서 가보니까, 이때는 30% 이내인데, 주거전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그때 몇 퍼센트? 40% 이내에서 중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면적이 85 미만인 경우는 40인데, 그렇지 않으면 30에서 여기는 그 중에 여기 2번 질문 중에 면적 관련해 30%하고 그리고 40% 이렇게 두 개에서 하나, 두 가지 관련해서 30% 내에 가능하기도 하고요. 면적에 관한 단서 규정을 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40%까지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면적 규정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 3번으로 가봤더니 3번도 지금 두 가지 규정을 정리해 놨습니다. 보셨을 때. 자, 그러면 각 세대 중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 기존 세대수 몇 퍼센트까지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대수 몇 퍼센트 이내까지 세대수 증가하는 중축이 가능합니까?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 행위 가능하니까 선세대라고 한다면 1000세대인 공동체 세대 늘릴 수 있다. 몇 세대까지 최대 150세대까지 늘릴 수 있답니다. 라는 게 현 지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이어지는 지문에 세대를 늘리는데 어떻게 수직으로 중축할 수 있고 수평을 중축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여기 이 세 번째에서 하나 보실 그 중에서 수직 중축. 자, 수직 중축, 이제 수평 중축도 뭐도 가능하다. 이제 세대들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존 세대 면적을 더 넓혀 가는데 옆으로 넓힌다, 수평, 또 위에 올린다, 수직 중축인데, 자, 그러면 세대를 중축하는 무슨 중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직 중축. 수직이란 건 건물의 최상층부 이렇게 수직으로 중축하는 것을 올리는 걸 이거를 수직 중축이라고 그러죠. 근데 수직 중축은 모든 경우 다 허용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뭐 하겠다. 수직 중축을 허용하는데 갖출 요건의 두 가지를 보니까 밑에 지금 단서에 따라 다만 수직으로 중축하려는 수직 중축하는 행위는
다음의 요건은 모두 지금 충족하는 경우를 한정한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역은 충수에 관한 규정하고 니은에 따른 요건이 된다 그랬을 때 먼저 충수에 관한 규정 한번 볼까요? 기역 A번입니다. 자, 수직으로 중추가려는 대상에 되는 기준고점을 충수가 몇 층? 충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 층까지 이 건물의 충수가 이 충수가 몇 층 이상? 15층 이상은 몇 개 층까지 중축할 수 있다?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이야? 14층이면 몇 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때는 2개 층까지. 그래서 여기서 수직 중점 보니까 방금 보신 대로 층수에 따라 15층 이상이면 플러스 3이란, 그리고 층수가 14층이면 플러스 얼마가 2로 연계돼서 이렇게 층수에 따라 층수 규정에 따라 중축에 되는 계층의 내용 좀 다르죠. 그럼 여기는 이 요건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층수에 관한 요건도 충족되지만 두 번째 모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 가봤더니 자, 수직 중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신축 당시 구조도요. 건물을 지을 뭐요?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는 건물을 지을 뭐요? 뭐 용도 변경 등을 통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당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구조도. 그래서 이 신축 당시 구조도를 갖고 있어야 뭐 3개층, 2개층 올렸을 때 그 하중을 이 건물에 견딜 수 있는가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두 가지. 일단 3번에서는 지금 세대 중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특히 더 수직 중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두 개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그때 수직 중축 허용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수평중도 수평할 수 있겠죠. 수평을 옆으로 늘려서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법상에서 어디 수직 중축할 때는 분명 요건을 정했고 요건이 통과되어야만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수직 중축이 가능하다는 것. 자, 허용행위를 공동택과는 입주 공유하는 봉시설 등에 관한 부분들인데 자, 공동택인데 보시면 4가지입니다. 그래서 1, 2, 3, 4에 따른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 공동택 허용하는 행위를 다 기술한 것 중에서 1번 2번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로티 구도로 전용하여 세대 일부 또는 전부를 무슨 시설인가요? 복리시설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 이런 경우라면 예외들은 뭐 할 수 있다? 최상층 일단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3번에 일단 먼저 가보죠. 이에 따라 필로티 구도로 전용하는 경우 수직 중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중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서 2번에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지금 2번, 3번을 먼저 정리한 거는 다시 2번으로 왔을 때 마지막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예외적으로 3회 규정과 같이 한번 확인했던 바대로 최상층에 뭘 허용합니까? 수직 중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1층을 필로티 구도로 전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용했다는 것은 1층은 지금 이분 1층은 여기가 1층이죠. 제면의 접학은 이 부분이 여기가 1층이라고 가정한다. 1층을 뭐 전용은 지금 1층에 일부 또는 전부, 전부 한번 볼까요? 전부 볼까요? 1층의 전부를 뭘로? 이걸 전부를 필로티 구도로 1층의 전부를 뭘로 전용했다? 이거를 필로티 구도로 전용했다는 거죠. 전용했다니까 필로티 구도라는 건 기억을 참고해 보시면 이 건물을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들어 올리는 구조가 필로티 구조죠. 그래서 그러면 필로티 구도로 전용했다. 그럼 전용했다는 필로티 구조가 1층에 아니었던 이거를 전용을 해서 용도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쓴답니다. 자, 그래서 전용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다는 것은 전용했다면 전용 1층에 방을 뺀 세대만큼 어디로 올리는 거면 이와 같이 방을 뺀 세대를 최상층의 수직 중축에서 어디로 이사를 보내는 거예요? 최상층에 올려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방금 3번에 가봤더니 뭘 초과 허용 안 된다고 그래서 방금 봤던 수직 중축 허용 범위를 초과 중축 이 건물의 층수가 15층이면 이상이면 3개 층까지만 이 건물 층수 14층이면 몇 개 층까지만 2개 층까지만 중축할 수 있는 지금
3번은 그래서 수직 증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서 3번 나와 있고요. 내력벽 철거 세대를 합친 행위 안 됩니다. 내력벽은 전혀 손댈 수 없더라. 그래서 내력벽 철거 행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보실 게 그 허용 행위에 관한 부분 중에서 보시면 허용 행위 중에 대상이 되는 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입니다. 복리시설 등이.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 여기는 보실 건 뭘 하나 좀 포인트라기보단 꼭 어디 주안점을 두고 보실 거냐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의 증축 면적 범위 얼마 범위까지 증축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문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그 1번,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체가 동시에 리모델링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복리시설 등은 최소 몇 년은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1번. 여기서는 지금 문항 1번은 어떤 시기하고 그 리모델링의 어떤 여건을 정리했다면 여기는 문항 2번.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서 여기는 복리시설 등 중에 문항 2번. 2번은 뭐 중축에 관한 면적 범위예요. 그러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리시설 등도 대수선을 수반하거나 또는 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은 중축 면적 범위입니다. 중축 면적 범위 이와 같은 면적 범위에 중축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 2번. 2번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 얼마 이내 가능하다? 10분의 1 이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에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2번의 지문에 요 단서, 2번의 지문에 요 다만에 따른 단서 있죠. 그래서 다만에 따른 이 단서, 그럼 이 다만에 따른 단서는 지금 복리시설 중에서 어느 대상을 말하는 복리시설일까요? 그래서 여기 다만에 따른 이와 같은 건축물이라고 해서 여기는 어디? 여기는 1번, 여기서 말하는 단서에 따른 요 대상은 여기는 어디를 말하죠? 주상복합 건축물 어디를? 여기는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여기는 주상복합의 상가. 이 상가를 여기 지금 현재 단서에 따른 요 대상 지역은 주상복합의 상가를 말한 것으로서 이제 지칭을 분명히 한 거죠. 지문에 명시적으로. 그러면 주상복합 상가도 대수선 중축 가능한데 그럼 주상복합 상가가 뭘 수반한?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할 때 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면적에 관한 범위는 두 가지요. 기존 건축 연면적 10분의 1도 나오고 그리고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안. 그러니까 여기 주상복합 건축물에 있어서 주택의 증축 면적 얼마까지인가? 여기는 주택의 전축 면적 비율 범위 안이라고 해요. 비율 범위 안에 가능합니다. 비율 범위 안에 가능해요. 그럼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 아니라 여기 주택이 여기 주상복합은 상가도 있지만 이 주택도 있죠. 이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여기를 잠깐 이동해 와 보시면 주택은 세대 내 소득면적 얼마까지 가능하다? 30%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플러스 뭐라고 단서를 달고 나오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몇 %까지 가능하다? 40까지 가능하다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30% 내에서 이 면적 규정은 얼마? 40%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주상복합의 상가, 이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 상가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때는 상가 내 면적이 얼마? 30%. 만약 상가 면적의 85제곱미터 미만이면 얼마까지 가능하다? 그때는 4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수치가 아니라 지문으로 풀어 물어본 게, 준 게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안이란 이 지문으로 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얼마?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조상복합은 상가를 특정해서 지문에 주고 이와 같이 특정을 해서 물어봤지만 여기는 어떤 지문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연면적의 10분의 1. 여기는 뭐 여러분 뭐 생각하시죠? 여기는 일반 아파트 있죠. 일반 아파트 상가는 뭐 그래서 상가가 높은 층이 없어요. 거의 높아도 거의 한 4층 뭐 한 그 정도 4에서 높아도 한 5층을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거의 평균으로 3층짜리 뭐 평균이 대다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 층이라는 단언할 수 없지만 뭐보다는 조상복합의 상가보다는 훨씬 뭐 상가 뭐 층수가 작죠. 그래서 그럼 연면적 예를 들어 3개 층이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3층짜리 아파트 상가일 때 그때는 그 상가는 얼마 면적이 가능하다. 그때는 3개 층에 그 상가 3개 층 바닥 면적 다 더한 면적이 얼마? 10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답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복리한 범위설 등은 증축 범위까지 같이 정리하시면서 가고요. 밑에 있는 데 가면 시행 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결의에 필요한 요건하고 그리고 주택조합 동의 비율에 필요한 요건에 따라서 조합은 절차를 2번 거쳐야 돼요. 2번이라는 이야기는 조합은 일단 설립이 안 돼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뭐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했다는 것은 조합을 설립했다는 건 이제 시행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박스가 조합 설립 인가 시 필요한 결의 요건에 관한 1번의 전체, 2번의 동별. 자, 조합을 설립했으면 시행에 필요한 두 번째 동의 비율이다. 그래서 1번은 전체, 2번은 동별. 그래서 설립 인가에 필요한 결의 요건하고 조합 그 공사 시행에 필요한 동의 비율에 따라서 각각 1, 2번의 전체와 동별에 따른 동의 요건을 꼭 정리하시고요. 입주대표회의입니다. 입주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랑 입주대표회는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입주대표회의는 이제 만약 시행 주체가 입주대표회의가 됐다면 이때는 따로 만들 필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합은 설립 인가 절차를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동의 요건 2개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입주대표회의는 입주대표회의는 미리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 입주대표가 시행 주체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바로 시행에 필요한 동의 절차만 갖추면 되죠.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필요 동의 요건 얼마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는 소유자 전원이란 건 각 세대 소유자가 한 명씩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명씩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수 200세대예요. 만약에 각 세대 소유자가 한 명씩 있는 세대 200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 주체가 됐다면 소유자 몇 명이 손을 들어줘야 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대 소유자 몇 명이 200명이 손을 들어요. 왜냐하면 소유자 전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 199명이 찬성했다 할 수 있다 없다. 한 명이 손 내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입주대표회의 시행 주체는 전원에서 소유자 전원 100%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조합하고 그리고 시행 주체 입주대표회 그 요건 한번 확인하시고요. 권리변동 계획이란 것은 세대수 좀 전에 세대수 최대 15%니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대한 즉 1부터 5에 대한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한 권리변동 수립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5번은 한번 참조하시되 대신 1번 리모델링 전후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번 조합원의 비용 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예자에 대한 분양 계획까지 해서 1, 2, 3, 4 하고 5번까지 해서 총 5가지 관련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9번 리모델링 좀 마무리하고 자 10번 사업 주체 하자 보수 절차 등입니다. 부분들은 자 하자 보수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하자 보수 절차 등 중에 이제 살펴볼 게 지금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지금 보시는 게 이 10번에 구성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하자 진단에 관한 지문 하나,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가 봤더니 감정에 관한 부분의 두 번째 칸, 두 번째는 보시면 감정입니다. 감정. 자, 세 번째 칸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칸은 보니까 안전 진단에 관한, 그래서 보니까 세 번째는 안전 진단에 관한에서 나와 있는데, 지문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하자 진단 감정, 그리고 안전 진단 뭐냐, 일단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에 따른 내용인가 한번 먼저 확인하고, 그 경우에 따라 일단 먼저 한번 그 어떤 경우를 하자 진단 감정 안전을 볼 건데, 그걸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신다고 하면, 자, 하자 진단은 왜 의뢰합니까? 첫 번째 박스를 먼저 보죠. 사업 주체 등은 입사대표 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의 하자 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사대표 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 기관의 보수 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하자 진단 의뢰할 수 있다. 하자 진단을 왜 합니까? 청구권자들의 청구에 누가 사업 주체가 이의가 있다라면 그때는 하자 진단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감정으로 갑니다. 자, 감정 의뢰는 분명 하자 분쟁 조정이나 진단 감정을 요청하는데, 자, 여기는 사유가 뭐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 사유 중에 하나라 해서 가보니까 사유는, 자, 두 번째 의뢰 사유라는, 그래서 1번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2번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 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3번은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4번은 그 밖에 위원회가 하자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이라면, 그래서 여기는 감정은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위원회가 안전진단 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자, 마지막 일단 안전진단을 가봅니다. 왜 합니까? 의뢰는 봤더니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동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체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유는 하자, 진단, 감정, 안전진단의 세 개 살펴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제 세 개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디 문을 두드릴 것인지, 그래서 각각의 박스 지금 하자 진단, 감정, 그리고 안전진단에 가보면 의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가 쭉 기술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 기관은 한번 확인해 두실까, 부분들은. 기관은 여러분이 기관은 꼭 해서 그 기관을 좀 확인해 두시고요, 부분들은. 자, 기관은 지금 각 하자 진단의 두 번째 박스에 6개 기관 중에 하나, 감정은 세 번째 박스에 5개 기관 중에 하나에, 안전진단은 두 번째 박스 5개 기관 중에 하나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관은 쪽에서 하나, 둘, 세 개 의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계 관련 6, 5에서 기관 한번 쭉 기관을 서로 상호 비교 한번 확인하셔서 골라내실 수 있을 정도 범위까지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하자 진단에 좀 추가적으로 봐두실 게, 하자 진단에서 그 중에 보면 결과 제출입니다. 결과 제출. 결과 제출이란 것은, 자, 하자 진단이 이 방금 봤던 그 기관 하나 의뢰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오죠. 결과 제출이 결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눠놨다는 건 보셨을 1번에 원칙하고 예외. 그래서 원칙 예외. 원칙은 그러면 결과 제출을 며칠에 제출합니까? 2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관은 하자 진단을 의뢰로부터 20일의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달리 뭐 했다? 약정을 달리했다. 그러면 사이에 서로 약정을 달리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약정한 이 기한이 제출해간 요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비용 부담은 당사 합의에 따라 부담합니다. 네. 감정도 보니까 네 번째 박스의 결과 제출이, 그래서 감정도 보니까 여기도 결과 제출입니다. 자,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하자 감정 의뢰본 안전진단 기관은 결과를 제출합니까? 네. 제출은 보니까 여기도 원칙하고 예외로 나눠진 이유가 가보니, 첫 번째, 안전진단 기관은 감정 의뢰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결과를 위원에게 제출합니다. 며칠에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2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좀 단서를 줘놨기 때문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기간은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여기 여기 연장할 수 있다. 20일을 쓰고 부족하다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어떻게? 부득이하다 인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보시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그 제출 기한은 모두가 다 제출에 관한 원칙에 관한 기한은 모두가 20일이에요. 똑같습니다. 20일 똑같은데 뭐 할 수 있다? 하자 진단은 당사자로 달약정했다면 약정한 기한에 제출의 기한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20일을 쓰고 부족하다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봐두시고 비용 부담 보죠. 비용 부담. 1번 절차는 뭐 거기 두 가지죠. 이 감정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2번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 감정 비용을 부담한 후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위원회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비용 부담은 1번하고 2번 뭐 좀 간단히 봐주시고요. 나머지 안전진단은 뭐죠? 비용 부담은 잠깐 보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 그럼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진단기가 누구 책임? 사업주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단서를 둬놨네요. 다만 원인이 사업주체 외에 자에겠는 경우는 누가 부담한다? 그자가 부담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비용 분담까지 정리해서 마무리해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절차 등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담보 책임 기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셨을 또 하나 볼게.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에 하나 볼게. 담보 책임 기간. 자, 이 사업 주체의 담보 책임을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 나눈다는 건 뭐니까 이제 담보 책임 기간은 크게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력구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력구조별 담보 책임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는데 부분들은 일단 시설 그러면 담보 책임 최대 담보 책임 최대 몇 년 이내? 최대 10년 이내. 이 10년 이내 범위의 사업 주체가 담보 책임을 집니다. 자, 10년이라 그럼 최대가 10년이면 그럼 일정의 기산점부터 최대 10년이란 그 10년 이전도 있겠죠. 그래서 보셨을 때 시설 공사별은 몇 년? 예, 시설 공사는 2년, 3년, 5년. 내력 구조별이 몇 년인가요? 10년. 그래서 일단 박스로 나눠져 있는 걸 보셨을 때 먼저 10년의 담보 책임 기간이 되는 게 내력 구조별 담보 책임 하셨을 때 보면 주요 구조부에 발생되는 하자를 내력 구조별 담보 책임으로 보아서 이게 몇 년인가요? 10년인데 여기서 말한 내력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봤더니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및 주 계단에서 발생한 하자를 주요 구조부로 분류하고 이 주요 구조부는 최대 몇 년까지 책임져? 최대 10년까지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력 구조부별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함께 정확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위에 박스에 있는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두 가지 중에 이제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을 이걸 한번 정리할 건데요. 지금 다시 이제 와보죠. 그럼 현재 시설 공사별 자,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보실 때는 담보 책임 기간 몇 년짜리가 있는 몇 년 있냐면 2년, 3년, 5년에서 2, 3, 5년 그러면 최대 10년이라고 있으니까 2년, 3년, 5년 몇 년까지? 10년까지 최대 10년까지라고 있으니까 시설공사별 2, 3, 5 내력구조별 10이라고 있으니까 2, 3, 5, 10년에 따른데 그중에 시설공사별이면 담보책임 몇 년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연수를 주지 않아도 2, 3, 5라는 담보책임을 말하는 점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박스 한번 잠깐 보자. 박스 구성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보고 계시는 그 박스표가
2년하고 5년은 정리가 됐어요. 2년하고 5년은 정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자, 그럼 일단 박스표 지금 구성 요것만 잠깐 박스표만 잠깐 한번 그려놓고 여러분 보시는 요령 그리고 이거를 일일이 포로 정리한다고 여러분이 좀 한번 설명만 드릴 부분들이니까 기간은 지금 이렇게 맨 좌측에 기간에서 기간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몇 년하고 2년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2년하고 구성만 잠깐 그림 똑같으니까 담보 책임 기간은 2년짜리가 있고 몇 년짜리가 있습니까? 5년짜리가 있습니다. 5년짜리가 네. 그리고 기간으로 모집하면 구분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와 세부 공종에 관한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시설공사 그리고 이 시설공사들 세부 공종인데 세부 공종은 세부 공사 종류. 그러면 자 일단 이거 2년을 보죠. 그럼 2년에 가보니까 2년은 지금 시설공사별의 명칭이 마감공사입니다. 마감공사. 그럼 이번에 마감공사예요. 그럼 2년은 보니까 마감공사라고 돼 있고 이 마감공사 관련한 세부 공사 종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봤더니 가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다? 가에서부터 그래서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까지 총 9가지에서 총 9가지 관련 자까지 총 9가지 관련 그럼 2년 마감공사 총 몇 가지가 지금 여기 9가지 세부 공사 종별이라는 거에서 그 9가지만 잠깐 볼까요? 자, 미장공사, 수당공사가 마무리 어딜 대상으로 했다. 지금 보신 대로 건축물 내부 마무리, 그 수당은 마무리 공사죠. 근데 마무리 어딜 대상으로 했다?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라면 담보책임기간 몇 년? 2년. 그 다음에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가 어딜 대상으로 했더라? 건물 내부 공사라면 그리고 옥내 가구 공사, 주방기 공사, 가전 제품까지 총해서 몇 가지? 9가지가 됩니다. 자, 9가지 관련 마감 공사는 다시 세부 공정의 종류가 몇 가지? 9가지가 있다는 것에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년에 가보니까 여기도 이제 보면 시설 공사 종별이 크게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지금 보면 대지 조성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조적 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까지 이제 해서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대지 조성공사부터 해서 마지막에 뭐 방수공사까지 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 지금 보면 6가지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대지 조성공사부터 방수공사까지 세부 공사 종별에 쭉 기술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박스표 형태로서 이게 이 박스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박스표를 여러분 일단 정리가 됐다. 아직 정리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먼저 하고 가볼까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 이 박스표를 어떻게 정리하셔야 맞냐면 2년에 지금 마감공사 일단 여러분 2년의 담보 책임에 마감공사 하나, 시설공사 하나밖에 없고 이 세부 공사 좀 몇 가지가 있어? 9가지. 여러분 이 9가지는 정리하신다는 것은 9가지 마감공사 관련 법일 때 9가지 세부 공사 종별은 물어봐도 뭐 하실 수 있게끔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놓으시고 이제 그러면 2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5년으로 갑니다. 5년을 가보니까 여기 2년 가지고 마감공사 하나 주고 세부 공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크게 봤을 때 몇 가지인가요? 5년에 지금 여기는 5년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5년은 여러분이 세부 공사 좀 요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정리하고 대부분 여러분이 대신 세부 공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버리라는 거 대신 뭘 가져오시자. 대지조성공사부터 방송 몇 가지 6가지 시설공사 여기서 6이라는 이야기는 대지조성공사, 철골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관련 몇 가지 6가지 여기는 여러분이 6가지 시설 공사에 관련된 대지조성공사부터 마지막 방수공사가 몇 년에 해당된다? 5년에 해당된다라고 여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다면 예를 들어 여기 세부 공정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시설 공사에서 이 세부 공정을 뽑아서 굳이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형으로 해서 곤란해질 수 있죠. 하나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가볼까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시면 총 몇 가지가
5가지 세부 공종이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두 번째 4번이 특수 콘크리트 공사, 4번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그리고 라번이 옹벽 공사, 건축 옹벽, 그리고 콘크리트 공사. 그래서 여러분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이 중에 하나 6가지 하나인데 여러분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란 대조 공사를 기억하시면 세부 공정 5가지는 여러분들이 한 뭐 2번에서 3번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련 5가지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련 이 시설 공사 5년에 해당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세부 공정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크게 선택은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는 5년은 세부 공정을 다 보시기보단 뭐를 시설 공사 관련 6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럼 하나가 남았네. 뭐가 남았습니까? 보니까 여기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은 어떻게? 3년은 버립니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3년은 거의 한 2개 정도, 60개가 넘어갑니다. 세부 공정 그러다 보니까 3년은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 대신에 뭐를 2년에 세부 공정 9가지, 5년에 6가지 시설 공사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 3, 5 중에 좀 비교할 거는 몇 개를 좀 비교할 게 있어요. 뭘 비교해 보시냐면 지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비교할 거 먼저 한번 가볼까요? 현재 이 교환에 가보시면 마감공사 관련 세부 공정의 4번에 수장공사 있죠. 수장공사는 건물 내부 마무리 공사란 단서와 같이 몇 년인가요? 2년인데 마지막 박스 하나 좀 3년짜리 하나 끼우는 게 뭐가 있냐면 수장목공사. 수장공사는 공사인데 지금 건축물 내부 마무리라고 주면 2년인데 수장공사인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도 목이란 건 나무로 마무리한 공사가 있던 그거는 몇 년인가요? 3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장공사하고 수장목공사를 구분하셔야 수장공사 2년짜리 세부공정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3년은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리되 대신에 수장목공사는 담보책임 몇 년? 3년이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5년에 대지조성공사라고 하요. 대지조성공사. 대지조성공사는 지금 뭐 토목가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라번, 배수공사와 마번의 포장공사입니다. 그러면 배수공사와 포장공사에 관한 이 공사는 어디예요? 대지조성공사의 세부 공정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밑에 가보니까 이 배수공사와 포장공사를 여러분들 혼동하실 수 있는 게 보시면 적용포장공사하고 관수 및 배수공사는 그러니까 포장공사 앞에 배수공사 앞에 뭐가 붙습니까? 적용 또는 관수 및이 붙게 되면 이거는 적용공사 담보책임으로서 3년입니다. 그래서 대지조성공사 관련 포장공사와 배수공사를 이걸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뭐는 꼭 기억하자. 유사 지문인 적용포장공사하고 관수 및 배수공사 꼭 기억하시자는 것 하나 보고요. 다시 아까 잠깐 빠뜨려 내려왔네요. 2년에 가시면 마번의 석공사이죠. 석공사도 그 대상이 될 법 어딘가요? 건물 내부 석공사, 내부 공사로 석공사가 진행됐다면 2년인데 5년에 가서 조적공사에 가보니까 라번의 석공사는 그 위치가 건물 내부 공사라면 2년인데 석공사가 건물 외부라고 하면 여기는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석공사 위치에 따라 내외부에 따라 구분한 거 하나 봐주시고요. 자, 하나만 더. 자, 5번의 대지조성공사 중에 답은 옹벽공사로 갑니다. 대지조성공사 옹벽공사인데 어디 옹벽을 했습니까? 토목이죠. 토목은 대지 쪽이죠. 그러니까 토목 옹벽이라면 토목 옹벽은 대지조성공사 5년이고 일단 분류는 근데 같은 5년이긴 하지만 그 지문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있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게 옹벽공사는 옹벽공사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건축 옹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혼동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지문 중에 그 하나만 정리 한번 해보죠. 그 방금 봤던 지문에 그렇죠? 옹벽공사, 옹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옹벽공사 요것만 보죠. 옹벽공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5년이죠. 5년인데 이제 세부 공정 갖고 그걸
물어볼 여지는 낮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옹벽공사는 몇 년이다? 5년인데 만약 여기가 토목옹벽이라고 주거나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한번 구분하자는 거죠. 그래서 토목옹벽이나 또는 건축옹벽을 주었을 때 보면 대상만 구분해서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목옹벽, 토목은 뭐예요? 대지. 그러니까 이 5년 중에서 토목옹벽은 대지조성공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요. 건축옹벽이라면 여기는 뭐 어떻게 5년 중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련해서 세부 공정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혹 이거를 바꿔놓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 바꾸더라도 여러분이 토목은요 대지 쪽이에요. 대지기 때문에 그것만 구분하시면 토목하고 건축 정도 구분하시면 정리되는 거죠. 자, 그 외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비교해서 정리했던 부분들이죠. 그 외 건 다 얼마나 밀어버리자.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 방금 서로 비교하고 세부 공정, 실공사를 빼 나머지 공사 종별에 따른 세부 공정 일단 무조건 몇 년으로 가도 3년으로 가도 문제를 풀어갔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묶어 정리하냐면 거의 매회 하나는 출제가 되는 중요 부분이다 보니까 이리게 묶고 저리게 묶고 이리게 비교 저리게 비교하는 일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3년짜리는 아까 말씀 60개가 넘다 보니까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방금 설명 2년의 마감공사, 세부공정, 대조공사 관련 부분하고 방금 비교했던 이와 같은 내용만 정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주관식으로 뭐는 물어봤냐. 주관식으로는 담보책임의 연수, 담보책임 연수를 쓰는 건 2번 출제해서 기타 나머지는 박스형의 짝짓기라든가 또 아니 오지선다형의 문제가 다 출제해서 빈도는 거의 한 문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어떤 유형이냐 문제가 되는데 어떤 유형은 주관식 연수 쓰는 것도 여러분들 방금 이 부분만 정확히 좀 쓰는 연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쓰는 것도 조금 이만큼 빈도가 높다 보니까 뭐는 2년 마감공사 같은 경우 여기 9가지 충분히 9가지를 소수라는 중에 9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꼭 해서 5가지 기술해 놓고서 그중 하나 쓰는 거는 충분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이니까 9가지 공사 종별에 관한 이 세부 공정 꼭 기억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 정리해 놨어요. 열심히 해놨는데 만약 혹 가능성은 100%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혹시나 여기 2년의 공사 종별에 관한 9가지를 소수령 풀어 쓰고서 주관식으로 쓰는 걸 내버리면 이게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열심히 다 해 이걸 하나 안 했다니 하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만큼 빈도가 높으니까 요거까지 꼭 확인하시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도 마무리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11번 하자보수 보증금부터 해서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